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가위바위보다가 계속 R로 진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요. 시작하기 앞서 제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서 인사를 다 못 드리고 갈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진 하나만 제가 찍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진 하나만 제가 찍고, 네. 자, 같이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네. 자, 전부 포즈를 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연결이 안 됐나? 잠깐만요. 다시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찍을게요. 다들 두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놀라셨죠? 낯설죠? 네, 제가 하는 일은 이런 낯선 일을 하는 거예요. 낯선 일을 찾고, 낯선 일을 만들고, 그런데 그 낯선 일을 보면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즐기고 싶고, 나중에 재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저는 이제 미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굿컴퍼니 무브먼트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냐라는 그 질문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굿컴퍼니에 대한 이야기,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건데 이 굿컴퍼니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 사실은 오늘 어떤 정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들을 제가 생각하기까지의 그 사유의 흐름과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굿컴퍼니가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리고 내가 담당자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숙제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회사 어딘지 아시겠죠? 구글입니다. 막 너무 좋아 보이죠? 뭐 사진이 인터넷 찾아보면 넘쳐나요. 막 한두 장이 아니고요. 수백 장, 수천 장. 구글을 보면 정말 아까 일하고 싶은 회사 1등으로 뽑혔는데 복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근데 뭐 구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어디인지 아세요? 써있네요. 네. 와, 빠르신데요? 네. 정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들, 정말 고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스토리들을 가진 애니메이션들을 만드는 픽사. 여기도 역시 굉장히 딱 눈에 봐도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다 느낌이 드시죠? 여기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레고. 네. 제가 힌트가 많은 사진만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자기들의 정체성이 너무 확 드러나 보이죠. 그리고 재미있어 보이고. 이런 회사들을 보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런 멋진 근무 환경을 가져야 굿컴퍼니일까? 저렇게 막 의리의리하고 저렇게 막 이쁘고 저렇게 막 사람들이 저 안에 막 가면 막 일이 저절로 될 것 같은 곳, 저런 곳들만이 굿컴퍼니일까? 여러분들이 계신 회사들을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저런 곳을 가지신 곳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GWP라고 얘기하고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멀어만 보이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우리가 굿컴퍼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 금융위기 때문에 뭐 월가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큰 자학과 반성과 사실은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음들이 있었던 해이기도 한데요. 이 해에 실제로 이 해 이후에 2010년에는 BP 브리티스 페트롤럼이라고 석유 회사가 석유를 멕시코만에서 이렇게 확 흘러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으로 피해도 났지만 뭐 엄청난 오염이 사실 됐었는데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일이 태안에서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013년에 남양유업 그 협력사들 밀어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냈는데 올해 지금 남양유업 혹시 여기 남양유업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길 기도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제가 네, 올해 좀 안 좋대요. 우유값도 많이 오르고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럼 2008년 이후에 그랬느냐?
사실은 아니죠. 과거에는 더 많았고 과거에는 이런 이슈들이 훨씬 더 많았고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었는데 지금 비로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왜일까? 뭐 사실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퍼뜨리고 좋은 것들이든 나쁜 것들이든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처럼 컨트롤하고 예전처럼 가릴 수만 없는 시대가 된 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굿컴퍼니 뭐 책에도 보면 그동안의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사실 중요한 핵심은 주주의 이익이었어요. 지금 아마 계신 회사들도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이면에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그들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소비자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속해 있는, 그리고 그 소비자들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 안에 함께 고민되지 않았던 대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 그 경제 위기 이후에 수많은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책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자본주의 탐욕, 자본주의 반성, 드디어 뭐 도덕의 몰락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책들이 엄청나게 사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시점에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다보스 2012년 포럼에서는 주제가 다보스에서 드디어 자본주의를 버리다. 탈자본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나왔어요. 도대체 자본주의가 뭘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라는 걸 배웠고 우리가 자본주의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왜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이 우리가 굿컴퍼니라는 걸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미래소년 코난 보셨나요? 저게 1978년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1978년에 여기 안 계셨던 분도 계시죠? 네. 1978년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에 두 개의 상극된 도시가 나와요. 인더스트리아와 하야하바. 인더스트리아는 지금 저 대량 생산,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구가 이미 멸망을 했어요. 더 이상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쥐고 더 많은 걸 뺏고자 하는 사람들, 얼굴 네모난 그 레프카라는 사람이 저게 이제 주인이죠. 끊임없이 뺏고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 인더스트리아에서 또 태양에너지를 뺏어갖고 뭔가 더 해보겠다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상향적인 곳이 저 하야하바예요. 공동체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선을 잡고 농사를 지으면서 나눠 갖는 그런 곳이 바로 하야하바라는 곳이 있는데 굿컴퍼니라고 하는 걸 지향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나온 저 1978년에 미래소년 코난에 나왔던 저 메타포와도 어쩌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이아바라는 이상향 유토피아죠. 그걸 꿈꾸지만 인더스트리아 같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무엇인가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대상.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어쩌면 저 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요. 설국열차 보셨나요? 설국열차도 2012년 뭐 요때 나온 영화예요. 물론 원작은 훨씬 더 그 전 이야기인데 설국열차 보면 뭐가 나오죠? 이쪽 끝은 최빈층, 저쪽 끝은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권력의 정점. 그래서 송강호나 뭐 기타 이 최빈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를 계속 뚫으면서 앞을 향해 가죠. 왜 앞을 향해 갔을까요? 그들이 먹는 그 단백질 바인가요?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바. 그런 걸 먹어가면서 그들이 그 앞에 자기와 다른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깨고 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설국열차고요. 설국열차의 궁극적으로는 열차가 파괴가 되고 밖으로 나갑니다. 추운 겨울이라 사람들은 죽을 거라고 믿었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믿었었는데 눈이 녹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드디어 인간이 밖으로 나가면서 끝을 내는데요. 설국열차라는 영화 역시도 보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불평등의 극단화를
깨고자 하는 약간의 의도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성이 사실 숨어 있는 영화고요. 비슷한 시기에 또 같은 시기에 나온 영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지구 밑에 있는 게 지구예요. 지구가 이미 황폐해져서 지구는 정말 돈 없이 못 사는 사람들만 일용 노동자만 살고 있는 도시예요. 의료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작은 상처에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인데 그 위에는 인공위성 우주정거장을 만들어놨어요. 엘리시움이라고 이상향이죠. 저게는 인구의 1%만 살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자기 의료기기가 있어요. 딱 누우면 모든 병이든 다 나아. 근데 인구의 1%가 그거를 독점하고 쓰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지구에서 누군가가 올라가서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뭐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비판, 아니면 이런 양극화에 대한 비판을 또 담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영화 역시도 비슷한 시기에 사실 나온 영화고요. 영화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 영화는 위아래 중력이 두 개가 있는 도시의 이야기예요. 위쪽 중력과 아래 중력. 그래서 저 두 도시의 사람들이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살아요. 한쪽이 그래서 못 사는 쪽 사람들을 부려먹고 조금 착취하고 하는, 조금 그 전 거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런 곳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저 빨간색 물질이 뭐냐면 반물질이에요. 반물질. 한쪽 중력은 이쪽 중력 사람은 절대 이쪽 중력으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장에 매달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중력 사람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저 반물질이라는 걸 나중에 개발을 해서 저거는 어떤 중력에서든 가운데 내가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결말이 그 두 개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거를 내면서 끝내는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세 개의 영화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책처럼 이런 양극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영화들이죠.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것들, 단지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술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겼던 이런 심한 부조화, 최근에 뭐 피케티도 같은 얘기를 하죠. 불평등,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비판하는데 그것이 뭐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그곳에 있는 오류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회사라는 삶을 살면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곳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 이 회사, 일자리. 이곳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까?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굿컴퍼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진경 교수님이라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기업들,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500조라 하는데 왜 그것들이 원하는 곳에 쓰이지 않고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쓰신 말 때문에 제가 이 글 포스트 여기 좀 캡처해 놨는데 자본이 많다고, 자본이 그 안에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발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선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냥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뭔가 저기에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왔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굿컴퍼니들이라고 하는 회사들, 그들이 도대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내가 속한 직장이 그런 굿컴퍼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 회사의 CEO가 할 일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 아시죠? 아까 퀴즈에도 나왔죠. 이원영 대표. 일약 스타가 되셨죠. 저 문구 하나로 좀 놀면 안 되나요? 회사에서. 네, 많이 노세요. 이분은 좀 노는 게 아니라요. 많이 노세요. 회사 일을 거의 안 하세요. 막 조각하시고 막 이런 거 하시는데 이분이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를 운영하신 지 사실 오래됐어요. 근데 일약 스타가 됐던 이유는 작년 1월에 TV의 리더의 조건이라는 곳에 부각이 돼서 그 안에 회사에 있는 수영장이 나와서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회사에 수영장이 있어야 굿컴퍼니다. 이제 수영장 없는 회사들은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런 레퍼런스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삼성이 작년에 수원에 새 신사옥을 짓는데 제일 중점 져서 지은 게 수영장이었어요. 그 호텔 신라 저기 사람들 불러다가 정말 비싸고 좋은 수영장을 줬어요. 정말. 그러니까 웃긴 거죠, 사실은. 근데 제니퍼 소프트는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아직 26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니퍼 소프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굉장히 사람들 위주로 돼 있어요.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고요. 이원영 대표가 예전에 이제 직원들을 전부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혼자 회사 주변에서 쓰레기와 잡초를 뽑으면서 있는 사진을 한번 올리신 적이 있는데 뭔가 조금 독특하신 분이에요. 독특하신 분이고요. 이 제니퍼 소프트는 굉장히 개방돼 있어서 우리들 일반인들한테도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회사에 데리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일하는 옆에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옆에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휴가 가겠습니다라고 아침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자랑을 하고. 그리고 한때는 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원영 대표가 오후 4시쯤에 인터넷 랜 케이블을 확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끊어버리고 퇴근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고는 뭐냐 날씨 좋으니까 놀아라 하고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신경을 쓴 건데 직원들은 열받은 거예요.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들 주변 카페로 가서 와이파이 잡아갖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독특한 곳이에요. 뭐 호텔 출신 셰프 없으면 이제 회사도 아니고, 그죠? 자녀 출산할 때 1,000만 원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마치 굿컴퍼니의 조건처럼 우리 애들한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 회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 회사의 케이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마치 저 정도는 있어야 되나? 저거 없으면 굿컴퍼니 안 되나? 뭐 이렇게 지금 사실 벽이 생겨버린 거죠. 굿컴퍼니들이 이런 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은 사실이래요. 가장 좋은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니, 어떤 것들을 주는 회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라고 할 때 다 급여, 복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급여 복지가 좋은 회사가 1등이 삼성, 뭐 포스코 이런 데예요. 그러면 삼성, 포스코 이런 대기업이 굿컴퍼니인가요? 사실은 잘 모르겠죠. 분명히 사람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돈 많이 줬으면 좋겠고 복지 좋았으면 좋겠고 다 맞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에 가면 그게 굿컴퍼니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뛰쳐나오고 싶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막 뛰쳐나오고 싶어요. 이 갭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퀴즈에도 나왔죠. 1등 구글, 그리고 2등이 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구글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세스라는 회사를 봐야 돼요. 왜 세스라는 회사를 봐야 되냐면 세스라는 회사가 지금 한 35년 정도 된 회사예요. 근데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았었고요. 35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실리콘밸리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직률이 22%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2%대, 2%. 나가라고 해도 저 2%도 이직을 왜 하냐면 이제 아파서 돈 벌어서 쉬려고. 근데 이 세스라는 회사를 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니퍼 소프트의 복지와 그 회사의 문화의 그 벤치마킹을 사실은 세스가 한 거예요. 구글 되게 좋은 회사죠. 1998년에 창업한 회사예요. 그 회사가 벤치마킹한 회사가 세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금 구글이 그렇게 좋아지고 그렇게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의 근원은 세스라는 곳이 그동안 35년 동안 꿋꿋이 해온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한 거죠. 세스라는 회사에 가면은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다 50대. 왜? 정년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캠퍼스에 이렇게 막 다니세요. 그거 안내를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할아버지들이 많은데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여유 있고 이 세스라는 회사가 좋은 이유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뭐 보육시설 다 있고 학교 다 있고 의료시설 다 있어서 가족까지도 다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것들은 배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이 세스라는 회사의 그 이제 세스의 회장님이 이제 제임스 굿나잇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 사실은 세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학인 것 같아요. 자율성을 주자. 그리고 믿자. 근데 그 직원들도 사실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회사가 일터가 아니라 정말 놀이터 같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율성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다음 세션에 아마 또 그 비슷한 얘기를 아까 에셋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CEO는 밤에 회사 자산의 95%가 회사 밖을 나갔다가 다음날 다시 잘 들어오는지를 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회사 자산이 밤에 95%가 뭐가 나가죠? 뭐 회사 공장이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95%고 나머지가 5%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공간, 오피스, 기술 이런 게 5%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사실은 하는 거죠. 믿어주고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분의 이 철학이 지금 35년 이상 지탱이 되어 오고 있고 이분의 이 철학 때문에 야, 굿컴퍼니 정말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제니퍼 소프트도 그런 챌린지를 많이 받아요. 야, 너네 지금 30명도 안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 뭐 적자나면 할 수 있겠어? 라고 챌린지를 받았을 때 세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35년을 지탱한 회사가 있다. 브라질에 가면 셈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세븐데이 위켄드라고 한국에는 셈코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됐었는데요. 이 회사의 그 리카르도 세뮬러라는 회장도 지금은 최근에 셈코 파트너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셈코가 혼자서 여기는 보고도 없고요. 조직도 없고 근무 시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직급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회사에 안 와도 터치도 안 해요. 그런데 해마다 초창기에 잘 될 때 막 40%씩 성장을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희한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물론 브라질이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이도 그래요. 근데 최근에 셈코 파트너스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더 이상 셈코 우리끼리만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구나. 이제 파트너들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믿고 회사 이름을 바꾸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원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직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렸죠. 직급 부장 상무 뽑을 때 선풍기에다 이렇게 확 날려가지고 뽑은 그 괴짜 할아버지. 이 사람이 이제 야마다 사장이에요. 미라이의 야마다 사장인데 이 사람도 역시나 뭐 정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직급도 없고 원래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괴짜예요. 근데 에너지는 또 되게 절약한다고 회사에서 맨날 이렇게 런닝이랑 팬티만 입고 있어요. 제가 밑에 사진은 잘랐습니다. 이게 진짜 팬티를 입고 다녀요. 괴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계속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15% 이상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이 회사만이. 절대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간이다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나는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미라이 공업 역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버노트 쓰시나요? 에버노트는 사실 스타트업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이고요. 크지 않은 회사인데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지금 커가고 있어요. 필라빈 사장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나는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창업을 했어요. 스타트업 주제에 무슨 100년 기업? 야, 살아남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년 기업을 만들 거야. 100년 기업은 뭐냐면 내가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를 어디다 팔고 익싯을 하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스타트업의 성공 모델은 아닌 거예요. 고객들을 100년 동안 우리 서비스를 쓰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사랑받는 서비스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게 만들겠다는 게 이 사람의 철학이죠. 그래서 실제 에버노트를 써보시면 그들의 철학이 사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실제 그 회사의 문화도 굉장히 좋지만 그 제품 속에 서려 있는 그 가치, 그걸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밸브라는 회사가 올해 2200명의 게임 엔지니어들은 일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엔지니어는 없으시죠? 아마 그 인사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엔지니어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일반인과 엔지니어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이상한데 엔지니어들 2200명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위로 밸브가 뽑혔어요. 밸브는 게임 회사예요. 하프라이프나 저기 있는 저런 게임들, 사랑받는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 회사 역시 근무 시간, 직급, 조직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바퀴 달린 책상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방임을 해요. 방임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돼요. 회사에서. 그리고 찾았는데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 옆에 누가 하고 있으면 바퀴를 책상에 왜 달아놨냐면 거기로 자리를 옮겨서 같이 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퀴를 들들들들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쑥쑥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밸브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성과가 나오죠. 물론 여기에도 역시나 퇴사하고 문제가 있는 얘기들도 있어요. 세상에 항상 밝은 면만 갖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한 회사죠. 한국에서 과연 저걸 따라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니즈를 가장 잘 맞춰주는 회사이기도 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다 밸브를 뽑아요. 약간 개발자 성향 있는 애들.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요. 마즈라고 M&M's 초콜릿이나 뭐 트윅스 같은 거 만든 회사. 한국 마즈 스토리, 마즈웨이라고 저 책을 쓰신 이제 그 대표께서 마즈의 문화에 대해서 썼는데 마즈 역시도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 마즈까지도 외국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에서 그들의 철학도 갖고 왔고 한국만의 또 철학과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마즈의 이야기, 마즈가 환경을 사랑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라고 최근에 작년쯤에 혹시 한국에 들어온 혹시 의류 아세요? 아웃도어? 파타고니아 혹시 입으신 분 계신가요? 옷이 되게 비싸요. 제가 한번 사러 갔다가 국컴퍼니지만 비싸서 못 사겠다. 근데 얘네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자켓을 사지 말라고 마케팅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뭐냐면 자켓을 사는 거는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동물, 이 안에 들어가는 자원들을 쓰는 행동이기 때문에 환경과 그런 동물을 아끼기 위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네 옷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내가 오래 입게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네 옷을 사지 말라라고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싸요. 근데 결국 사긴 사야 되는데 저 파타고니아의 핵심은 리스판서블 컴퍼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 문화에 치중하던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또 저 회사는 기업 문화는 바깥쪽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아닌 것 같죠? 이 사람의 뒷모습 보면 어딘지 아시겠죠? 네, 제포스, 토니 쉐의 자리예요. 일반 직원과 같은 사무실 안에 이렇게 있어서 이 사람 자리 앞을 지나가는 투어 코스가 있어요. 제포스에 가시면 여기가 토니 쉐의 자리야 이러고 알려주고 막 이 사람이 여기서 잘 일을 안 해요. 사진만 이렇게 찍지.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일을 잘 못하는데 이 제포스에 보면 자기들의 이제 코어 밸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포스 역시도 사실은 이 기업 문화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 코어 밸류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기에 저런 게 써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솔직하고 열린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죠? 팀워크와 가족애. 그러니까 팀워크와 가족애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얘기가 제포스에 있습니다. 기업 문화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것과 어떤 팀워크, 가족 이런 것까지 같이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보셔야 돼요. 제포스가 사실 서비스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 서비스를 하는 7대 헌장이 있어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7개 선장이 있는데 한번 3번을 한번 봐보세요. 3번. 분명히 우리는 좋은 회사는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 잘하는 회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번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임직원을 괴롭히고 부당한 요청을 하는 고객들을 해고하라. 그러니까 뭐죠? 임직원을 고객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임직원을 가장 높은 위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설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간단한 거죠. 임직원을 가장 높이 두면 그 임직원에 의해서 고객은 더 높아진다라는 컨셉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높아질 수 없는 고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객들 때문에 임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상처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게 제포스가 추구하는 철학이고요. 그래서 제포스는 행복을 파는 회사라고 지금도 그 딜리버링 해피니스라는 책에 보면 공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회사들 이야기는 아마 여기 인사를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다 읽으셨을 거예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전화 어떻게 하루에 한 통을 한 애를 그냥 둬. 그쵸? 그런데 그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우스웨스트라는 에어라인은 너무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도 똑같아요. 여기 써있죠. 직원들에게 경고나
주의나 지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그 자유 속에서 실제로 그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것들을 찾게 만들어주는 걸 그들의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제포스나 사우스웨스트나 사실 비슷한 고객 서비스를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직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는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태양의 서커스 공연장이에요. 제가 지난 겨울에 가서 본 건데 카쇼라는 곳이 카쇼를 하는 곳인데 이게 무대, 이게 관객석이에요. 지금 있는 게. 그리고 막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돼 있어서 정말 커요. 들어가면서 압도가 될 정도인데 이 무대를 가서 보면 이게 무대예요. 근데 무대가 막 움직여요. 90도로도 쓰고 무대가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 위에 모래도 막 쏟아지고 물도 쏟아지고 막 그래요.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90도로 딱 쓰면 여기에서 막 서커스를 해요. 공연도 하고. 그런데 이 태양의 서커스 팀, 이 카쇼 팀이 이 서커스를 8년 정도 했던 주연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한 3년 전에 추락을 해서 죽었어요. 처음으로 태양의 서커스 사상 처음으로 주연 배우가 떨어져서 20m, 이 밑으로 20m예요. 땅 높이가. 20m 밑으로 추락을 했는데 죽었어요. 아기의 엄마이기도 하고 8년 동안 서커스를 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죽었어도 공연을 해야죠. 왜냐면 이게 한 사람당 티켓 값이 한 30만 원씩 해요. 하루에 들어오는 관객이 뭐 1000명이 넘는 거다 보니까 하루 한 번 공연 안 하면 타격이 엄청 커요. 근데 3개월 정도 이상을 공연을 셧다운을 해버렸어요. 할 수 없다. 애도를 하자. 셧다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장면을 사람이 안 하고요. 프로젝터로 영상을 쏴요. 이 장면만. 이 친구가 떨어져서 이 죽은 장면만 영상으로 처리를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일단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장면, 거기를. 물론 그 앞뒤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장면을 일단 프로젝터로 바꾼 이유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장면 속에 이 여자의 공연이 계속 나와요. 이 여자는 죽어서 떠났지만 이 사람의 공연은 끊임없이 계속 되게 만든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담아줄 수 있는 태양의 서커스만의 팀워크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7분 남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진짜 굿컴퍼니가 뭐냐? 이제 뭐 좋은 회사들 되게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죠. 진짜 굿컴퍼니가 뭐냐? 제가 사실은 내린 결론도 아니고요.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미라이공업의 야마다 사장, 그 다음에 리카르도 세물러, 그 다음에 짐 굿나잇 다 얘기하는 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방향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모든 굿컴퍼니들이 하고 있고요. 다니엘 핑크는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그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율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내적 동기 그 다음에 그 내적 동기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숙련될 수 있는 그것들이 회사에서 보장이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훨훨 나를 것이다 라고 하는 동기부여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드라이브에서 사실 했습니다. 굿컴퍼니 선언이라고 작년 5월에 이 작은 이제 굿컴퍼니를 지향하는 회사 30개가 모여갖고 저희들이 선언서를 만들었었어요.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 일부 아마 몇 분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만든 버전이 1.0이에요. 지금도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면 그 뒤로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져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에 더 좋은 가치들을 넣어주시고 바꿔주십사 하는 의미로 여기 넣어드렸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굿컴퍼니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제가 굿컴퍼니라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고민을 함께 그분들과 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에 있는 이 얘기예요. 굿컴퍼니는 완전체가 아니다. 굿컴퍼니라고 얘기하면 마치 아까 제니퍼 소프트 같이 엄청나게 큰 레퍼런스, 좋은 복지, 구글, 세스 같이 엄청나게 많은 문화들, 엄청나게 좋은 것들, 혜택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굿컴퍼니인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굿컴퍼니는 도덕적 완성체의 완성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가 저희의 결론이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회사가 그래서 굿컴퍼니로서의 그 불안전성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으면 저는 다 굿컴퍼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컴퍼니가 꼭 수영장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 개의 회사 이야기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홀푸드 마켓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가면 있는 회사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까 그 굿컴퍼니라는 책에 보면 4개의 스테이크홀더를 얘기하죠. 주주, 임직원, 소비자, 지역, 사회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6윈을 얘기해요. 윈 해갖고 6개의 윈, 2개가 더 들어갑니다. 협력업체와 환경. 물론 광의 의미로 치면 사실 다 들어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6개의 주체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고 다 중요한 대상이라고 홀푸드 마켓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홀푸드 마켓의 그 존 맥키라는 CEO가 최근 아니죠. 작년에 이제 컨셔스 캐피탈리즘이라고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냈는데 다행히 한국판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돈 착하게 벌 수 없는가. 저 책이 저는 그동안 봐왔던 책 중에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에 있는 내용을 100%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짚어주고 있다는 걸 전 느꼈고요.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냐면 우리가 이 굿컴퍼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높은 차원의 목적. 어렵죠, 말이. 목적인데 높은 차원이래요. 뭐가 높은 거지? 2번째가 이해관계자 통합. 이해관계자 통합. 아까 6개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라는 얘기인가? 3번째가 깨어있는 리더십. 이 리더십은 CEO, 대표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마지막이 깨어있는 문화와 경영. 느낌으로는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시죠? 4가지를. 근데 그 4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의 경우 어떻게 했는지 딱 그것만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첫 번째가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조직의 리더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리더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 왜 필요하죠? 얼마 전에 우리 봤죠? 그죠? 리더 한 명이 만든 작은 사건이 전체의 굉장히 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걸 봤어요. 그게 비단 눈에 보일 때 저렇게 클지언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반면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또 하나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삼성 지금 카드의 원기찬 사장이라고 원래 삼성전자 인사팀의 상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삼성전자가 직원이 거의 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가 자율 출근제를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8시간, 9시간을 근무하면 원할 때 퇴근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정착을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 시간에 일찍 오게 하려고 9시 미팅을 잡는 부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음에 6년 정도 됐군요. 6년 전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모든 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야, 안 된다. 지금 당장 물건 출시해야 되는데 사람들 아침에 안 오면 그 되냐? 회의 못 하는데 되냐? 납기 맞출 수 있겠냐? 야, 이거 했을 때 좋아진다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럼 안 된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한 번도 안 해봤지 않느냐? 내가 책임을 질 테니 1년만 해보자. 1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그때 원상태로 가자. 라고 주장을 하셨고 1년 뒤에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성과가 더 좋아졌고요. 비슷했어요, 성과는. 근데 뭐가 좋아졌냐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8시 맞춰서 뛰던 사람들이 안 뛰어도 되는 거예요. 옆에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7시 59분에 뛸 때 그 사람은 나한테는 뭐죠? 무시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친구는 나한테는 반가운 사람. 작은 여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사실 삼성의 어떤 혁신의 틈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카드의 사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리더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원영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가장 열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믿어주는 거죠. 자율성을 주지만 못 믿는 사람도 많죠. 야, 자율성 줄게. 그리고 했냐? 그게 자율성인가? 그런 반쪽짜리 말고 진짜 자율성을 주는 게 리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될 것 같은데 중간 관리자나 인사 담당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리더가 아닌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리더지만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리더가 될 수는 사실 없어요.
인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완전한 그들의 의사결정자가 사실 될 수 없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의 조직에서는 트레이드 오프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런 굿컴퍼니, 깨어있는 조직에서는 트레이드 오프 대신에 시너지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하면 저게 나빠져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율출근제를 하면 애들이 악용을 해. 주말에 근무 안 하게 하면 애들이 뭘 해. 여기다가 뭐를 줘서 헬스장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일과 시간에 써. 이런 부작용은 항상 어디에나 있어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추구하던, 트레이드 오프를 추구하던 게 과거의 조직이라고 하면 이제는 시너지를 추구해야 된다. 이걸 했을 때 얘네들은 악용할지 모르지만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어. 그럼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 관리자 쪽에서 사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인지 뭐 회사들의 인사팀 이런 데가 이름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피플팀, 행복경영팀, 행복문화팀. 여기도 오신 분들 중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 관리자들이 이름도 바꾸고 역할도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제가 말해요. 직원의 관점. 사실은 직원은 내가 뭘 해야 되지? 구성원인데 나 의사결정권도 없고 내가 인사 권한도 없는데 라고 하지만 직원도 결국은 이거는 뭐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원하는 모습을 형성하고 도전해 보는 것, 노력해 보는 것, 그게 어쩌면 직원들이 그냥 탓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저는 이 책에 있는 얘기예요. 인사책도 아니고요. 문화, 인류학, 생태학 책이에요. 풀하우스라고. 순정 만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책도 아니고 스티븐 제이 골드라는 유전 진화학자, 그러니까 다윈 이외에 굉장히 유명한 진화학자가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이명희 교수님이 옮기시면서 이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장 영장류의 인간이라고 지금 존재하고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과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계속 우수한 형질로 진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케이스들, 여기 종의 진화처럼 수많은 케이스들, 수많은 다양성들로 계속 다변화가 됐고 그 중에 그 시대에 가장 걸맞고 그 시대에서 가장 요구하는 형태로 끊임없이 살아나면서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것들이 또 다양해지면서 또 선택받고 하는 것들이 반복됐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마치 진보한 형태로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다양성의 진화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라가 주제예요.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굿컴퍼니가 저는 다양성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굿컴퍼니가 어떤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굿컴퍼니가 어떤 하나의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계신 곳에서 가치를 만들고 각자 계신 곳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다양해지면 그게 정말 굿컴퍼니의 진정한 진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회사가 다 굿컴퍼니로서의 멋진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여러분들의 보람 이런 것들도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